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야법사입니다. 네, 지난 녹화가 2시간을 넘었더라고요. 지난 녹화에 이어서 이번 녹화도 좀 장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녹화에서는 수정 버는 방법과 스펙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 버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실 거고,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차근차근 수정 버는 방법에 대해서 수정 혹은 또 수정도 다이아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이아 버는 방법도 되겠네요. 어, 지금 게임이 출시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수정 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불경기죠. 수정을 초반부에서는 조금 수급하기가 어느 정도 용이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저 수는 줄어들고 고스펙 유저도 어느 정도 템을 갖출 만큼 갖추고 카드도 갖출 만큼 갖추고 그리고 신규 유저는 좀 줄어들고 또 중위권 유저분들은 수정을 이렇게 소모해서 뭔가를 사기보다는 수정을 벌어서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불경기입니다. 라그나로크 X의 불경기, 불경기에 있어가지고 수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벌이와 스펙업은 두 상관관계는 확실히 모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이고요. 반비례. 수정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나의 스펙업은 늦춰지거나 멈춘다. 이것이 저희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통상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스펙업을 할 만큼 다 하고도 수정을 많이 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어그로성이나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수정을 벌 만큼 다 벌면서 스펙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수정을 버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기간 스펙업을 멈추든가 그리고 스펙업을 하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수정 벌이를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확실히 라그나로크의 모든 유저분들이 딱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수정이 잘 벌려서 어느 정도 스펙업을 하면서도 수정도 같이 벌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든 유저들이 거의 대부분의 재화를 필요로 했고 카드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스펙업 재료도 다 필요했고 그 다음에 뭐 무과금이든 무소과금이든 뭐 고스펙이든 간에 일단 모든 재화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놓는 족족 모든 재료가 또 카드가 너무 잘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벌기도 좋고 또 수정을 통해서 사는 것도 경쟁이 붙어서 예약 구매가 굉장히 인기 품목에는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예약 구매가 걸리던 섀도우 스톤마저도 예약 구매가 없이 그냥 이제 살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수정이 잘 안 벌리고 어 어떨 어떤 품목은 보면 인플레가 굉장히 좀 있다가도 대부분의 품목은 좀 디플레이션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수정을 저희가 슬기롭게 조금 벌기도 좀 벌면서 스펙업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을 일단 저희가 활력을 일단 얻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죠.
스펙업 재료, 그 다음에 이걸 판매 재료로 업글과 판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과금 유저와 무소과금 유저, 중과금 유저, 그 다음에 핵과금 유저,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이게 텀을 길게, 적절한 텀, 그 다음에 짧은 텀, 이게 스펙업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스펙업의 주기입니다. 무소과금 유저들은 일단 수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필요한 재료가 많이 있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기 품목, 뭐 내가 석탄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혹은 어떤 인기 카드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일정 수량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그 수정을 얻기 위해서는 스펙업을 중단하는 텀을 길게 잡아야 됩니다. 스펙업도 길게, 스펙업 텀을 길게, 그 다음에 한 번에 가끔 스펙업,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무소과금 유저가 되겠고, 이 중과금 유저는 무소과금보다는 이제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냥 한 3일에 한 번 꼴로 스펙업, 대충 KVM 돌아올 때마다 스펙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핵과금 유저는 거의 매일에 가깝게 스펙업 가능. 왜냐면 일단 활력 자체, 그 가공에 쓰이는 활력 자체도 아껴서 완제품 위주로 많이 구입하시는 게 일단은 핵과금 유저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래도 거의 활력이 가공과 그 다음에 활력이 조금 뭐 모자란 채굴 조금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가공,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완제품을 위주로 구입해서 스펙업 하니까, 이분들은 거의 매일, 핵과금 유저분들은 매일 스펙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과금쯤 되는, 최소 카프라 배틀패스는 다 하고 그 후에도 조금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한 3일에 한 번쯤 스펙업, 저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한 오딘이 4,000, 혹은 뭐 한 3, 4일치 활력을 모아서 이렇게 스펙업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소과금 유저는 수정을 일단 벌고 그 다음에 스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업 텀을 길게 잡고 한 번에 가끔 스펙업,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룰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일주일에 100만, 200만 수정 벌고 스펙업 한다, 이런 게시판에 이런 걸 많은데, 일주일에 100만 200만 팔고 스펙업 한다, 그리고 난 뭐 무과금이다, 이거 거의 뭐 구라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누구든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스펙업 할 강화석이나 인챈석이나 재련석 같은 것을 자기 장비에 안 바르고 그걸 고지고대로 다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뭐 무조건 팔리게 되는 우리 그 인챈트의 풀뿌리 같은 거 무조건 팔리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낚시에서 낚시 강화 재료라든지, 아니면 또 완제품을 한다든지, 그걸 고지고대로 팔지 않고, 팔지가 아니라 그 자신의 캐릭에
붙지 않고 판매하면 이렇게 누구든지 100만 200만 이상 다 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딱 사냥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퀘스트 진행할 만큼 딱 게임 진행에 불편함이 없을 수준만 딱 캐릭터를 갖춰놓고 오로지 다 판매를 하면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타 다른 유저들에 비해서 스펙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걸 저는 막 100만 200만 수정을 번다는 사람치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 스펙을 이렇게 공시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판매를 잘한다는 사람들 치고 자기 캐릭터 그 당시에 자기 캐릭터를 보여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정벌이와 스펙업은 상관관계에서 같이 갈 수 없다, 모순점이 있다, 반비례한다. 그리고 무소과금은 스펙업의 텀을 길게, 그 다음에 핵과금은 거의 매일 할 수 있다. 이런 점 정도로 제가 이제 1번 항목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스펙업을 하면서도 수정벌이를 어느 정도, 그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주로 이제 내가 안 쓰는 재료들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손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팟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웅야 법사 같은 경우에는 웅야는 팟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다가 필요성이 없어요. 존다 코인이 제가 미리 보유해가지고 뭐 존다로 저 재련용 재물 장비를 뭐 미리 구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60제 70제 뽑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존다로 인한 뽑기 장비를 이렇게 구비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존다 코인을 싸그리 다 팔고, 그 다음에 뭐 STR이나 뭐 인트 석 같은 게 있죠. 뭐 우리가 돌 중에 뭐 I 적힌 거, R 적힌 거, 뭐 S 적힌 거, 뭐 STR석, 인트석 이런 거 봤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파템 장비업 재료인데 이런 석들을 또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던전에서 요즘은 좀 잘 안 팔립니다만 뭐 보스템 재료 요즘은 또 잘 안 팔려요. 근데 예전 뭐 불과 한 보름 전,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참 잘 팔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오시리스 원원, 그 다음에 스트라 우프, 그 다음에 창, 뭐 가시, 스트라우프 가시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이 파템 관련 재료인데, 이런 거 저는 파템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유롭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존다 코인도 팔 수 있고, 뭐 보스템 재료를 만들어서 보스템 재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TR 인트 재료 같은 걸 또 팔 수도 있고,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하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계량, 흰템을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흰템 없다, 올 파템이든 아니면 노템이나 파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흰템 관련된, 이렇게 되면 흰템 관련된 계량 재료 이런 걸 또 팔 수 있어요.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자가 되겠네요. 뭐 금이라든지 철, 뭐 철광석이나 뭐 은광석, 은은 또 방어구가 되겠고, 뭐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흰템 관련된 계량 재료, 나는 흰템 안 쓰시는 분들은 흰템 관련된 계량 재료를 판매하는 거,
이거는 조금 가공 랩이 재반돼야 되겠죠. 파템 X 존다 코인 좀 적어 놓을게요. 어끌석 어끌스테석 뭐 이런 게 있겠고, 보스 재료. 그다음에 난 노템을 아예 안 쓴다. 난 노템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제일 팔기 좋은 게 축복석 같은 게 됩니다. 축복석은 장비가 파괴되는 걸 방지하는 건데, 사실 노템은 써야, 뭐 노템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악세 노템을 가지고 있든 무기 노템을 가지고 있든 무조건 축복석은 4재련 이상 할 때 무조건 써야 되는데, 흰템 파템만 가진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파템 가진 분들이 축복석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보통 파템 가진 분들 4재련 이상 할 때 파템 4재련 이상 할 때 보통 25제 파템 존다로 뽑은 거겠죠. 25제 파템에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련을 하죠. 그러면 재련 성공하면 그 다음에 다시 25제 파템으로 계승, 본템 60제든 70대 본템으로 이제 계승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템도 축복석이 굳이 필요가 없죠. 파괴돼도 이제 파템 그대로 이제 재련하시기보다 뭐 이렇게 좀 저랩 아이템으로 계승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존다가 넘치다 보니까 그냥 뭐 60제 무기 같은 거 그냥 존다로 뽑은 거 창고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석은 흰템 파템은 축복석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축복석을 만들어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석으로 하면 뭐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무기 축복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대표적으로 한동안 제가 또 쏠쏠이 재미를 봤던, 이거 말씀드릴게요. 붉은초 있거든요. 붉은초 이거를 캐면 이게 붉은초 자체로 뭐 재료가 되는 건 아니고 붉은초가 낚시 미끼가 됩니다. 이 붉은초로 뭐를 낚을 수 있냐면 해파리, 비단 해파리, 추천 미끼에 붉은초 이렇게 나오죠. 비단 해파리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초를 캐가지고 붉은초를 캐서 비단 해파리를 잡아서 또 팔아도 되고, 비단 해파리를 또 마지막 단계 무기 축복의 돌까지 만들어서 또 팔아도 됩니다. 뭐 그거는 그때그때 시세상 무기 축복의 돌이 좀 세게 쳐주고 매물이 적다 싶으면 그 무기 축복의 돌 마지막 단계까지 만들어서 파시면 되고, 이거는 너무 싸고 비단 해파리가 딱 보니까 매물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값을 잘 쳐주고 있다, 그러면 비단 해파리 위주로 또 바로 파시면 되고, 비단 해파리든 축복의 돌이든 다 값이 별로다 그러면 붉은초가 제일 낫습니다. 붉은초가 지금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600원 수준에 600수정 정도 했거든요. 붉은초 아이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700이네요. 지금 700이면 가격대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수준의 가격대고, 가격대는 나쁘지 않는데 거래소 총 수량이 1200개면 조금 수량은 좀 많네요. 수량이 보통 한 7, 800개면 적당하다. 한 12시간 이상 지나면 판매할 만하다.
할 수 있는데 한 1200개 정도면 한 제 예상에는 한 3, 40시간은 기다려야 이제 슬슬 판매되지 않나. 하지만 가격대는 718원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를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저희가 가격대를 보는 거는 18력당 600 최소 600수정 정도로 항상 저희가 계산해서 이 정도를 받아야 적당하다. 이렇게 600수정이 훨씬 넘어야, 그래도 600수정이라 최소 돼야 수수료를 빼고도 크게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그 다음에 18력, 저희가 가공된 완제품을 완제품에 이제 계산을 하더라도 재료 1 플러스 재료 2 플러스 18력당 600수정 수정해서 이게 합당한 가격이 나오는가를 따져보고 저희가 이거를 판매를 하든 아니면 구입을 하든, 이거보다 싸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비싸다 그러면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18력단 600수정 이거를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가공된 완제품을 구입하실 때도 가공에 들어가는 재료 1, 2번을 합치고 그 다음에 가공에 들어가는 활력 값이 충분히 거기에 녹아났는지 그걸 따지셔서 구입을 하시고, 또 판매를 하실 때도 그에 맞게 판매를 하시는 게 역시 수정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또 좀 더 아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부군초니 뭐 이런 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우리가 등불 물고기 이게 가장 또 대표적인 또 품목이 되겠네요. 물고기. 등불 물고기 이게 지금 1200이죠. 1200이면 가격은 그냥 적당하다. 3900개 있는데 역시 매물이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등불 물고기가 원래는 좀 더 쳐줘야 됩니다. 한 1500에서 1700 수정 사이는 쳐줘야 좀 되는데, 왜 등불 물고기가 이러냐면 낚시마다 미끼를 써서 하는데 낚시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낚시를 하다 보면 한 60% 확률로 등불 물고기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에 뭐 저희가 뭐 낚시가 활력이 얼마 20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이라 치면, 낚시 활력 20이라 치면 1200 수정이 딱 적당한 가격인데, 그 1200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돼요. 왜냐면 수수료도 있고 또 60%가 안 되게 뭐 이렇게 등불 물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일단 활력과 그 다음에 그 활력에 합당한 수정 가치 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충 설명해 봤고요. 발키리 같은 게 하면 예를 또 들어볼게요. 또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4재련 이상 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없습니다. 보통 1, 2, 3, 4까지만 딱 하고, 이 농축 농축 오리가 아니라 농축 에르늄, 그렇죠. 에르늄 이걸 제가 한 팔아보고 있는데, 이게 안 팔리면 이제 농축 에르늄까지 해서 팔 건데,
만약에 내가 발키리를 끼고 있다. 그러면 사제련을 뭐 했든 못했든 간에 보통 발키를 끼시는 분들은 5재련 이상 트라이 하기보다는 그 활력과 그 어떤 재료를 쏟을 바에 다른 뭐 악세나 무기에 아마 쏟으실 겁니다. 그래서 발키리는 최대 맥스치가 4재련, 현재 시점으로는 4재련이라고 봤을 때 그 아까 뭐였죠? 농축 브라디움은 아니었고 이 또 에르늄. 아, 이게 헷갈리네요. 에르늄. 농축 에르늄. 농축 에르늄 같은 경우를 만들어 팔거나 아니면 농축 에르늄 재료를 한번 팔아보거나. 왜냐하면 나는 발키리 4재련 이상을 당장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판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악세도 뭐 흰 악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로 뭐 6, 7 이상 뭐 많이 볼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노템악세를 4재련 이상 트라이를 바로 하시는 분들 잘 좀 그 핵과금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딱 4재련에서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아마 뭐 이클립스의 뭐 털귀걸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저희가 유효 악세들이 있죠. 그런 노템 악세 같은 경우에도 농축 브라디움 아마 바로 노템 악세를 바로 뭐 5재련 6재련 이렇게 막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차라리 팔고 이거를 흰템 파템 악세를 이제 5, 6, 7 이런 재련으로 시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농축 브라디움을 판매해버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는 노템 악세 4재련에서 일단 만족하고 다른 부위를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농축 브라디움을 이렇게 판매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안 쓰는, 내가 당장에 쓸 일 없는 재료들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뭐 지금 수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발키리 노템 악세, 그 다음에 뭐 파템일 경우, 흰템일 경우 당장 뭐 떠오르는 게 지금 뭐 그리고 뭐 당연히 내가 본인 스스로가 각성이 나는 어느 정도 강화 각성이 저는 지금 강화 각성 4단계인데 4단계가 아니라 뭐 2, 3단계 강화 각성을 뭐 2, 3단계 그 더 낮은 단계의 어떤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공해 가지고 2, 3단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판매하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MVP 미니코인. 저희가 보스타임 막 돌다 보면 MVP 미니가 뭐 50개, 1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이는데 MVP 미니는 뭐 한번 뽑기 하는데 막 1500개, 뭐 900개 막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1000개씩 이상 들여가지고 뽑기 하는 수량까지 모으기는 너무 힘들고요. 근데 이거를 판매를 하는 게 누가 사가냐면 MVP나 미니 악세를 보유한 악세나 무기 노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개량할 무기나 개량할 노템 악세, 개량할 노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MVP 미니 코인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한 내가 원더랜드 5000코인 골드코인까지 모을 거 아니다 싶으면 골드코인 뽑기를 다 소모했다 그러면 골드코인 판매. 예, 저도 이제 골드코인을 판매해보니까 팔리긴 또 팔리더라고요. 존다코인, 골드코인, 미니코인, MVP코인 이게 안 팔릴 것 같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면 이 결국엔 팔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존다를 항상 올리는데 저는 지금 285개가 올려져 있죠. 존다 같은 경우에는 11만 개가 있죠. 저희 서버에 지금. 근데 이게 팔리느냐? 팔립니다. 이게 처음에 72시간으로 시작하지만 지금 32시간이 됐죠. 주로 팔리는 시간대가 최소한 65시간이 지나고 남은 시간이 6시간, 7시간 이하일 때, 6시간 이하일 때, 그러니까 60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슬슬 내 순번이 옵니다. 이게 순번이란 게. 그때가 되면 이 10만 개가 넘는 그 수량에도 내 순번이 찾아오면 언젠가는 또 팔리는 게 또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내가 만약에 파템을 안 쓴다 싶으면 존다 코인을 또 판매하고, 내가 만약에 흰템을 안 쓴다 싶으면 흰템 개량 재료를 판매하고, 뭐 이런 은 같은 것도 있겠네요. 은 같은 것도 개량 재료인데 뭐 발키리 개량 굳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 그러면 은도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흰템 개량 뭐 철, 또 금, 은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내가 개량할 만큼 했고 내 개량은 이제 당분간은 끝이다 싶으면 이제 판매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원더 황금 코인 이거 노란색은 이제 바꿀 만큼 다 바꿔서 판매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다 판매해 봤고요. 그리고 펫도 마찬가지죠. 펫 이런 거는 편린도 내가 가질 편린 같은 것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편린 비늘 중에 필요 없는 색깔은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리무르 카드 이런 거 제가 올려놓는 이유는 당장에는 팔릴 가능성이 좀 극히 희박하지만 앞으로 이벤트가 마무리되어 가고 뭐 다 끝나고 이랬을 때 이제 더 이상 원더랜드 카드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막바지에 원더랜드 카드 막바지에 이제 그 각성을 위해서 카드 각성을 위해서 도감을 채우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뭐 판매를 시도해 보는 거죠.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시온 뭐 리무르 이런 거 안 팔리면 안 팔린 나중에 분해하면 되고요. 분해했을 때 125개의 고양이 코인을 주기 때문에 뭐 팔아보고 안 팔리면 나중에 차후 자산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루늄, 브라디움, 뭐 철, 금광석, 은광석, 뭐 철광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쓰는 것들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해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아무리 궁해도 내가 좀 궁핍하더라도 판매해서는 좀 안 되는 것들, 웬만하면 석탄 같은 겁니다. 석탄을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이거는 딱 자기 스펙 업대 석탄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흰파노 어떤 것들도 무조건 뭐 보호석은 필요로 많이 합니다. 무기든 액세서리든. 그래서 이 순수 보석 광석이나 아니면 뭐 찬란한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축복, 이런 축복받은 광석. 이 축복받은 광석은 판매도 해봤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 보담도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석탄이겠네. 석탄. 그 다음에 혼돈의 보석, 순수 보석, 이런 것들은 보석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석탄에 관련된 것들. 석탄은 금은철 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젠가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궁하더라도 계량이 뭐 전 8부위 전부 다 나는 이제 앞으로 거의 할 일이 없다. 최소 한 3개월간 계량할 일이 없다. 8부위 전부 다. 그러면 뭐 석탄을 판매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좀 희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탄은 굉장히 희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 섀도우 스톤도 예전에는 정말 궁한 분들만 팔았었죠. 지금은 뭐 섀도우 스톤 4렙 5렙에 딱 멈춰진 분들은, 저도 아직은 5렙을 아직 트라이는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섀도우 레벨까지 딱 되신 분들은 요즘은 섀도우 스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스톤도 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가급적 섀도우 스톤도 안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뭐 발키리 코인, 예를 들어서 발키리 코인을 판매한다. 근데 이게 뭐 보름, 한 달, 그러니까 한 보름 안에 내가 발키리 개량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게 판매하면 안 됩니다. 한 보름 안에 발키리를 개량할 예정이면 판매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이게 아니라 뭐 한 개월 단위가 넘어간다. 이러면 발키리 코인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코인류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는 지금 우선 판매해서 수정을 땡기고 차후에 내가 다시 발키리 코인이 대량 때 필요했을 때 그때 이제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낮아지지만, 일단 현재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쓸 것들을 자꾸 뭐 사고 팔고 어차피 스펙업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 뭐 강화석이나 뭐 재련석이나 인챈석이나 뭐나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결국 이거는 자기를 쓸 것들을 판매 구매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냥 게임상의 수수료만 계속 버리는 일이므로 가난의 길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화석, 예를 들어서 뭐 무기 강화석 3 이거를 만들어서 막 판다. 팔고 보니까 뭐 다음날이나 뭐 이틀 뒤에 또 사야 돼요. 왜냐면 내가 또 해야 돼, 스펙업을 위해서. 그럼 또 샀다가 사서 또 무기 강화석 뭐 가공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생으로 사든지 가공해서든지 뭐 또 썼다가 또 짜투리가 남았다 또 팔고, 팔았다가 또 필요해서 샀다가 또 필요 없어서 팔았다가 사고 팔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 수수료만 뜯기게 되므로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이 아니죠.
주로 쓸데없는 거는 팔아야죠. 주로 내가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을 판매 구매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는 수수료만 자꾸 이거를 수수료만 반복하게 돼서 가난의 길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계산하셔야 돼요. 판매 총액, 세율 한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통 카프라를 안 쓰시는 분들은 세율 한도가 50이죠, 최저가. 근데 저는 뭐 카프라를 써서 최저 세율 한도가 이제 딱 100만까지인데, 그래서 이거 100만까지인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항상 판매를 합니다. 이걸로 또 이 개념 자체만으로도 제가 수정벌이를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99만 수정치를 판매했다. 이제 최저 세율 한도 만 남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 남았는데 그러면 안 파는 게 낫고 다음 주가 돼서 판매하는 게 나은데, 실수로 모르고 뭐 카드 50만짜리 카드 판매해 버렸다. 이러면 세율 한도를 막 20%, 30%, 20% 이상 막 다 뜯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월요일 5시가 넘어가서 이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별표를 칠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수령을 최저 세율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그 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일요일까지 99만 수정을 판매했다. 카프라를 쓰는 사람이고, 뭐 카프라를 안 쓰는 사람이면 59만 수정이라고 칩시다. 카프라를 쓰는 사람이 99만 수정치를 판매했다. 근데 모르고 뭐 값비싼 카드 같은 거 50만짜리 카드를 판매해버렸다. 이럴 때는 수령을 해가지고 모든 최고 세율 한도까지 다 때려 맞지 마시고, 월요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령을 하시면 이제 최저 세율 한도로 넘어가서 10% 세율만으로 저희가 이제 그 판매 금액을 다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다 말씀드렸죠. 뭐 계량 관련된 거, 뭐 코인, 보호 축복서, 팩 관련.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아직 생각은 막 바로바로 막 뭔가 확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있을 겁니다. 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내 상황에 안 맞게 뭐 중구난방으로 뭐 되는 대로 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템을 뭐 노템을 위주로 쓰고 있는지, 방어구를 뭘 쓰고 있는지, 액세서리는 뭘 쓰고 있는지, 흰 거를 쓰는지, 노템을 쓰는지, 파템을 쓰는지 잘 해서 내가 안 쓰는 거, 아예 안 쓰는 거 플러스 당분간 당분간 개월 단위로 이야기할게요. 당분간 안 쓸 필요 없는 거, 이걸 위주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현명하게 거래소에 판매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업에 대한 거. 우리가 스펙업을 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 뭐 강화부터 해야 된다, 인챈부터 해야 된다, 뭐 재련부터 해야 된다, 뭐 카드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뭐 혹은 뭐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는 뭐 길드에 뭐 길드 주문을 많이 해서 뭐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펙업의 비밀에는 상향 곡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판을 열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Y축과 X축이 있으면 스펙업에는 어떤 상향 곡선이 있냐면 이런 상향 곡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완만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초반에는 이렇게 각이 가파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각이 좀 준탁해지다가 그 다음에 스펙업이 점점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 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스펙업 쭉쭉 잘 오르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덜 오르다가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드릴은 재화에 비해서는 스펙업이 좀 조금밖에 안 오르게 됩니다. 이게 뭐가 있겠냐면 뭐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한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강화는 강화 단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인챈, 재련 단계가 높을수록 재화는 더 많이, 확률은 낮아집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저희는 이거를 간과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계가 높을수록 재화는 훨씬 많이 들고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스펙업 하기가 한 분야에서는 어느 한계점에 이른다는 말이죠. 강화도 100강까지는 잘 되다가 100강 뭐 한 90강까지 잘 되다가 100강이 가까울수록 좀 안 되기 시작하다가 한 110강부터 너무 안 됩니다. 이게 또 강화의 또 특징이에요. 인챈도 마찬가지. 인챈도 레벨이 막 오르다가 뭐 6, 7레벨부터 슬슬 안 오르다가 이제 그 뒤로 너무 안 오릅니다. 막 10에 가까워질수록 인챈도 너무 안 오르고 원하는 뭐 우리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트 같은 게 잘 안 뜹니다. 그 다음에 재련도 마찬가지죠. 재련도 뭐 맨 처음에는 100%뭐 1재련은 100% 되다가 점점 확률이 낮아지죠. 50%, 30%, 25%, 20%, 10% 이런 식으로 재료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 재화는 많이 들고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스펙업의 곡선이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펙업의 곡선이 딱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펙업의 곡선이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면 그나마 딱 저희가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 지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지점, 완전 평평해지기 전까지 한 요 지점을 노려가지고 스펙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입니다. 강화를 어느 정도 올렸다 싶으면 강화를
계속 강화 위주로 하기보다는 강화, 인챈, 재련, 그 다음에 뭐 기도 등등, 뭐 펫도 마찬가지겠네요. 펫 등등 골고루 가급적 골고루 다 일정 수준을 다 맞춰 나가는 게 각성의 수준에 맞게 강화 각성이 내가 1, 2, 3, 4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것처럼 강화부터 막 사각성 하고 뭐 재련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재련은 뭐 2밖에 안 돼 있고 뭐 이러면 캐릭터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챈트도 마찬가지로 인챈트 각성은 제가 해보니까 1각성도 굉장히 힘들던데 인챈트도 어느 정도 1각성, 2각성 됐다 싶으면 인챈트만 계속 할 게 아니라 꽂혀가지고 인챈트만 죽어라 파는 게 아니라 강화도 인챈트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강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재련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오면 한 곳에 너무 편중해 가지고 꽂혀서 재련 좋아하시는 분은 뭐 재련만 꽂혀가지고 재련만 죽어라 하고 강화 좋아하시는 분은 강화만 죽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펫이 뭐 좋으시면 펫만 죽어라 올리고 이게 아니라 딱 이 변곡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강화가 그러니까 한 요 지점에 올랐다. 그 다음에는 인챈을 요 지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련을 요 지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도를 또 한 요 지점까지 올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처음에는 길드 코인이 5개가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뭐 기도 10단부터는 10개가 들고 그 다음에 15, 2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기도도 올리면 올릴수록 길드 코인이 점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가급적이면 조금 골고루 얘한테 필요한 유효 위주로 기도도 제가 추천드리는 기도는 MATK 관통 HP 그리고 DEF 그 다음에 뭐 프리 예,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뭐 M텍 위주로 조금 그 다음에 관통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 HP 디펜스 이제 프리는 회피죠. 이런 수비 위주도 올리고 기도도 골고루 전부 뭐 20단 이상 뭐 필요한 M텍 같은 경우에는 뭐 40단 이상 이런 식으로 기도도 조금 골고루도 올려주고 아예 뭐 기도는 난 나중에 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기보다는 뭐든 강화 인챈 재련 기도 뭐든 나중에 할래요 없이 밸런스 있게 다 골고루 올려주는 것이 스펙업의 상향 곡선에 맞는 비밀이 아닌가. 그때 내 캐릭이 오늘 KVM 올렸고 오늘 뭐 GVG 올렸고 오늘 엔탁 올렸을 때 그날 우리가 타 캐릭에 비해서 안 꿀리려면 이 상향 곡선에 맞게 물론 뭔가 하나에 치우쳐서 올려도 뭐 다른 거를 나중에 올리더라도 언젠가는 비슷하게 되겠지만 이게 한두 군데 치우쳐 가지고 뭐 이 상향 곡선을 뭐 무시한 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무시한 채 이 한두 개만 이 수준까지 올리고 막 이 수준까지 뭐 재련을 이 수준까지 올려놨다 칩시다. 근데
나머지는 이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이게 총 합산해 가지고 전부 다 비슷하게 합산해 가지고 봤을 때는 4-5가지 항목을 비슷하게 한 요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재화가 됩니다. 요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올린 게 오히려 손해죠. 전부 균일하게 한 요정도 수준 올려놓는 것이 내 캐릭이 그 순간순간 제일 셀 수가 있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제가 좀 이 설명에 대해서 사설이 조금 길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뭐 밸런스 있게 올리는 것이 좋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깨알팁. 깨알팁으로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거, 쉽게 지나친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스전의 순위, 저희가 MVP 미니 잡을 때 보스전에 순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처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보스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데미지 랭킹을 보고 우리 팟이 몇 등이지 막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우리 팟이 이게 왜 1인 팟밖에 없죠? 아침 시간대였는가? 일단 에드가를 한번 볼 거야. 이게 저희 서버가 원래 안 이런데 전부 5인 팟으로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는데 아침 시간대라서 그런지 지금 이게 순위가 크라켄 에드가 전부 다 좀 그렇네요. 파티가.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클립스를 잡았다. 우리가 이클립스를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잡고 이렇게 점수표가 확 떴어요. 이클립스를 잡고 점수표가 떴는데 그러면 데미지 우리 파티 몇 등이지? 보면 7등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파티의 랭킹은 7등인 게 맞습니다. 딜 랭킹. 근데 이 7등 안에서 유저의 순서는 딜 순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7등에서 맨 위에 있다고 해서 딜을 제일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맨 아래에 있다고 해서 딜을 제일 적게 넣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딜 순위대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파티에 들어온 순서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보스를 뭐 500번 600번 이상 많이 잡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엔 저도 이게 이렇게 캐릭터 순서가 나오는 게 이게 딜 순위인 줄 알았는데 전체 파티의 딜 순위는 이렇게 4.27%, 뭐 4.89% 이런 식으로 전체 파티의 딜 순위는 맞는데 이 단일 파티의 딜 순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일 파티는 딜 순위대로 이렇게 나열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 밑에 있다고 우리 팟에서 내가 제일 민폐였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 위에 있다고 내가 딜을 제일 많이 넣었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보스를 잡다가 보면서 계속 보스 잡으면서 한 대 치고 계속 누워만 있던 분들도 이 딜 순위에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맨 위에 있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스전에서는 딜 순위는 파티 딜 순위만 유효하다. 유효하고 판 내에
개인 순위는 알 수 없다. 네, 이거를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알 수 없다는 부분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더랜드 미니게임. 작은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더랜드 미니게임 게이트를 가서 보면 뭐 팁이라 할 것도 많이 없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날개까지 가게 되면 제일 지름길인 거는 지금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날개에서 5칸 가면 요 5칸 보너스 한 번 더 받아서 딱 주사위 3번의 꼬린도 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원더랜드가 이벤트가 진행된 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게 미니게임이죠. 이게 미니게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미니게임 한 개 더 있었는데, 미니게임 말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미니게임 기억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어떤 게시판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미니게임 중에 이렇게 5개 카드가 나오고 이렇게 화살표로 3번을 찍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 찍을 수도 있고, 이걸 찍을 수도 있고, 이걸 찍을 수도 있고, 3번 찍어서 황금주화를 찾아내는 이게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5개 카드 중에 랜덤으로 우리가 황금주화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랜덤이 아니라 진짜 자세히 보면 그 황금주화가 있는 곳에는 요렇게 테두리에 빛이 이렇게 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황금주화를 자세히 폰으로도 보이고 PC로는 더 잘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테두리에 이렇게 딱 빛이 나기 때문에 3번의 기회를 다 사용할 필요 없이 전부 한 번에 이거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게임 하시는 분들, 황금주화를 찾으시는 분들,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바로 미니게임의 승리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더랜드에 또 팁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뭔가 까먹은 것 같네요. 좀 기억이 나면 제가 다시 뭐 댓글로든 뭐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랜드 미니게임에서 지름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미니게임에서 가느다랗게 숨겨져 있는 골드코인 찾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날씨 정보, 이게 제가 아마 인챈트 때문에 날씨 정보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보통 저희가 날씨 정보를 봤을 때 보통 20분 40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때, 이때 현재 채집 가능이 아마 보통 짝수가 현재 채집 가능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2시 30분인데 생활에 원에 현재 채집 가능이죠. 그래서 정각부터 40분까지 현재 채집 가능이고, 보통 이 묘른일보다는 미로숲에서 비가 잘 납니다. 근데 미로숲에 만약에 비가 안 내리고 맑은 날인 경우에는 묘른일에 반대로 나오고요. 지금 40분까지는
아까 보니까 비가 없죠. 묘른일에는 비가 없고 던전 표시에서 미로숲에도 지금 비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날씨를 보고 3시 20분 3시 20분이 이게 홀수인데 잘하면 3시 20분에 미로숲에서 무한원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 이 시간대가 아마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짝수 시간대 그리고 주로 미로숲 이런 식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무한원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에 대해서 이거보다 또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녹화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 일단 기억나는 건 날씨 정보가 이렇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수정벌이 방법, 수정과 스펙업, 이렇게 정리 오늘 해볼게요. 정리, 수정벌이와 스펙업 반비례로 정리되겠고요. 안 쓰는 재료들을 판매, 밑에 정리되어 있죠. 계량, 코인, 보호석, 축복석, 펫 등등. 네. 그 다음에 뭐 내가 흰 파, 노, 먼지 파악 잘해서 내가 안 쓰는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스펙업의 비밀, 요거는 결론적으로 밸런스라고 말씀드렸고요. 골고루 올리고 편중하면 캐릭터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깨알팁에서는 보스전의 순위는 팟 순위는 알 수 있지만 개인 순위는 알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원데랜드는 뭐 다들 아시는 지름길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니게임에서 황금으로 빛나는 곳이 황금 코인이 있는 곳이다 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날씨 정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아마 저희 애청자나 구독자분들도 많은 정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족하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많은 우리 법사분들, 그 다음에 라그X 유저분들이 제 애청자분들 위주로 조금 알면서 슬기롭게 게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날씨 정보에 대해서 조금 공유, 저도 아는 거 있으면 댓글로 더 적어 놓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좀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번에 타임어택 이벤트 다채로운 요거 떴죠. 다채로운 이벤트 이거 떴는데 이걸로 간략하게 평가를 드리면, 다채로운 이거는 상인과 기사가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이것도 이벤트 전에 이걸 간과했습니다. 1등 랭커 1등을 보면 로드나이트, 상인, 뭐 힐러나 위저드, 이거는 또 구색 맞춰서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로드나이트, 이런 식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카트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잡몹을 빨리 처리하는 위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힐러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 1위가 이렇고요. 2위도 뭐 조합이 비슷하지 않을까. 역시 상인이 있죠. 여긴 궁수가 있네요. 여기는 아마 상인이 앞장설 겁니다. 이 랭커에서는 상인이 카트로 길을 다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잡몹은 위저드가 제거하고 뭐 나머지 딜 하고요. 아마 이 대부분의 타임어택 랭킹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해적도 마찬가지로, 해적 선장실 하드 이것도 상인 역시 카트,
카트 상인이 또 있고, 뭐 3위를 한번 볼까요? 3위도 역시 상인이 있죠. 예, 상인 아니면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이동 속도가 초단위 싸움에서는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이속을 위해서는 상인과 기사가 있어야 된다. 타임어택에서는. 하지만 꼭 랭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1인팟이든 2인팟이든 3인팟이든 하기만 하시면 고양이 코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애초에 파티를 구성하신 분들도 파티원들이 다 안 모이셨으면 그냥 혼자라도 해가지고 고양이 코인을 얻어서 필요한 거를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실망했던 이벤트, 선택받은 자. 이건 진짜 핵가금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가. 그리고 너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걸 전투로 하면서 너무 막 저희가 승률이 낮은 거 이런 걸 둘째 치고 저스펙이나 중저스펙이 승률이 안 나오는 거, 이걸 둘째 치고라도 게임에 접속을 하면 좀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야 되는데 서버를 따로 두고 그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버에서는 친구 추가도 할 수도 없고 길드도 알 수도 없고 상대에게 귓말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 찾기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겨우 맞추고 7채나 8채 이런데 채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억지로 채널 맞추고 어딘가에 가서 막 귓말을 하거나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 막 단톡방을 파가지고 단톡방에서 7채 구석으로 오세요, 뭐 왼쪽 구석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뭐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파티를 맺었던 기억이 나는데 친추도 안 되고 뭐 길드도 모르고 그리고 상대를 찾을 수도 없고 상대란다, 파티원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동기화도 일일이 매일 자기가 알아서 매일 이 시간에 맞춰서 동기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30분 내는 1시간 내는 안 되고 동기화도 그 경기 시간에 한참 벗어난 시간에서 동기화 스펙업 다 완료한 다음에 동기화 해야 돼요. 서버도 따로 있고 너무 접근이 너무 힘들어요. 렉도 많고 더군다나 설정에서 웃긴 게 10인까지 해도 상대 팀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20인이 돼 있는 이유가 선택받은 자 때문에 20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굳이 20인, 저희 본섭에서는 20인 하면 손해죠. 보스 돌고 이러다 보면 렉이 엄청 걸리는데 20인 할 이유가 없는데 20인 해놓은 이유가 선택받은 자가 10인을 해도 상대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인을 했었던 건데 이런 점도 있고 여러가지로 렉도 많고 버그도 많고 그리고 너무 핵가금 위주라서 승률 챙기기도 힘들고 뭐 또한 뭐 파티원 중에 접은 사람이 있으면 하기 힘들고 또 뭐 여러가지가 문제가 너무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뭐 여러가지 문제로 일단 또 뭐 하나만 더 꼽자면 뭐 골드, 실버 그리고 브론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드, 실버, 아이언, 브론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아이언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듭니다. 이게 지금 랭킹 자체도 아이언에 들면 랭킹이 막 최상위권일 겁니다. 저희 서버에서 뭐 한 5위권 안에 들 것 같은데 순위가 여기 있네요. 몇 점인지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 저희 서버에서 1, 2등 하는 길드도 16강 안에 잘 못 들어갈 정도로 진입 장벽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디코나 단톡을 다 해야 되고 막 사람들끼리 도와줘야 되고 막 시간도 다 맞춰야 되고 KVM 끝나자마자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하시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 팟도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일단 인원이 접은 인원도 있고 중간에, 그리고 인원 맞추기가 시간 맞추기도 너무 힘들고 진입 장벽도 높고 시스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상 선택받은 자의 전투 이거는 접었습니다. 저는 통합 서버 KVM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통합 서버 KVM 당시에 이런 마이트 스태프가 없고 그냥 계속 흰 스태프를 고재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합 서버 KVM 9위까지도 찍었는데 당시에 노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참여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막 캐릭터 테두리도 받고 뭐 상품 받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거 선택받은 자의 전투는 이벤트가 좀 구성이 좀 훨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승부할 때 뭐 돈 내고 돈 먹기 같은 뭐 이런 코인으로 승자 예상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해가지고 뭐 약간 사행성도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선택받은 자의 전투 이거는 조금 이벤트의 취지를 좀 넘어선 것 같고 좀 무리한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 이거는 역시 팟 구성에 기사나 상인 카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 정도 되겠네. 일단 이벤트에 대한 일단 변두리 잡소리도 조금 더 했고, 나머지 오늘 설명드릴 거 거의 다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저도 빠뜨린 부분이나 좀 더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안내 게시물 내용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